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조나산 하이트의 불안 세대 관련 프레젠테이션과 강연 기록인데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이렇게 좀 유독 힘들어하는 걸까?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 자료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가 청소년들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시작부터 강렬한 질문이 딱 나오던데 혹시 기억나세요? 만약 당신 아이를 화성에 보내야 한다면 보내겠냐? 이거요. 아, 네네. 그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죠. 그러니까요. 이 비유가 뭘 말하려는 걸까요? 그게 이제 하이트 주장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화성 환경 잘 모르잖아요. 평균 기온이 영하 23도라든가, 중력도 다르고, 햇빛도 약하고, 이런 혹독한 환경이 아직 크는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전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그것처럼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 특히 그 전두엽이라고 하죠. 충동 조절이나 계획 세우고 이런 거 담당하는 이게 보통 20대 중반은 되어 완성된다는데 네, 아직 말랑말랑할 텐데. 네, 그런 아이들을 이 가상세계라는 이것도 사실 미지의 환경이잖아요. 여기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노출시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걸 경고하는 거죠. 아, 그냥 폰 많이 본다 이런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죠. 마치 기업들이 막 화성 개척 경쟁하는 것처럼 거대 테크 기업들도 아이들을 어떻게든 자기들 플랫폼, 그러니까 가상세계에 더 오래 묶어두려고 경쟁하고 있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좀 심각해졌다고 보는 건가요? 자료 보면 어떤 특정 시점을 계속 지목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딱 2008년에 아이폰 나오고 2010년대에 들어서 아이폰 4 나오면서 셀카 기능 막 퍼지고 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아, 네네.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런 기점들을 거치면서 가상세계가 그냥 컴퓨터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손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쯤부터 아이들의 성장 환경이 이전 세대랑은 완전히 다른 소위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급격하게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청소년들 정신건강 지표가 확 나빠지는 시점이랑 너무 정확하게 맞물린다는 거예요. 아,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딱 맞아떨어진다. 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일관된 패턴이라는 거죠. 그게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 패턴 보여주는 통계들 저 진짜 좀 놀랬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계속 똑같이 나오던데요. 2010년대 초중반 딱 그 시점부터 그래프가 완전 뭐랄까 하키스틱 모양처럼 확 꺾이는 거예요. 네네, 하키스틱 커브. 예를 들어서 미국 10대들 주요 우울증 진단율이 그 이후로 2.5배 그렇게 늘었다고 하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 자살률은 165%가 늘었다는 건 와, 이건 정말 네, 정말 심각한 숫자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울증이나 자살률 문제만이 아니에요. 불안장애 비율도 그렇고 또 자해 때문에 응급실 찾는 경우 특히 여자애들이 그런데 이것도 다 비슷한 시기에 급격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요. 아, 다른 지표들도 다 비슷하게 나빠졌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영어권 국가들 또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거의 똑같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전 세계적인 현상이군요, 그럼.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런 것도 증가 추세인데 영어권 국가들이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가파르게 변했고 아시아 국가들이 약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혹시 한국 데이터도 있었나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랑 강연 내용 보니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청소년들 자해 사망자 수가 2010년대 중반부터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요. 정신과 진료받는 인원도 계속 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우울감 경험률 같은 경우도 잠깐 좀 주춤하나 싶더니 2014년인가? 그때부터 다시 뚜렷하게 증가세로 돌아섰고요. 아,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 숫자들은 그냥 통계가 아니라 이 기술 환경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 삶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겠죠. 하이트 교수 본인도 원래 다른 책 쓰려고 했는데 이 데이터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연구 방향을 아예 틀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와, 그 정도였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자료들에서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던데요. 뭔가 하나는 없어지고 다른 하나는 너무 강력하게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이트는 딱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놀이 기반 아동기의 실종.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전처럼 막 뛰어놀던 시대가 사라졌다는 거고요. 둘째는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부상. 스마트폰이 아이들 삶을 완전히 점령했다는 거죠. 놀이가 사라지고 스마트폰이 들어왔다. 네,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가 맞물리면서 문제가 커졌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그 슬라이드 7에 나왔던 대비, 기억나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과잉보호,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보호. 아, 네네.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 틀 같아요. 현실에서는 어때요? 실제 범죄율은 뭐 통계적으로 낮아졌다는데도 미디어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졌잖아요. 혹시 우리 애 다칠까 봐, 남한테 피해 줄까 봐. 그래서 애들이 막 자유롭게 뛰어놀고 어른 없이 친구들끼리 막 어울리면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경험이 엄청 줄었다는 거죠. 하긴 요즘 애들끼리만 노는 거 보기 힘들죠, 진짜. 그렇죠. 근데 반대로 가상세계는 어떤가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보호장치도 없이 그냥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위험하기까지 한 디지털 환경에 그냥 휙 노출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 현실 위험은 너무 걱정하고 가상 위험은 너무 가볍게 본다. 이런 불균형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불균형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동네 골목이나 놀이터 다 애들 차지였는데 근데 원래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강아지나 사자 새끼들도 막 놀면서 배우잖아요. 생존 기술 같은 거. 당연하죠. 인간 아이들한테 놀이는 진짜 세상을 배우는 가장 자연스럽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막 넘어지고 까지면서 아, 이 정도는 위험하구나. 조절하는 법 배우고 친구랑 싸우고 화해하면서 갈등 해결하는 법, 공감하는 법 배우고요. 실패해도 괜찮다.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기르는 거고요. 뇌과학적으로도 보면 5살 때 뇌가 한 80% 정도 완성되고 나머지 20%는 10대 내내 이런 풍부한 현실 경험, 상호작용 통해서 서서히 발달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놀이터 보면 뭔가 좀 밋밋해요, 예전보다. 강연에서도 그 뺑뺑이 같은 거 얘기 나왔잖아요. 정글짐이나. 약간 위험해 보이긴 해도 애들이 막 같이 힘 합치고 용기도 내야 되고 그랬던 거. 네네, 맞아요. 뺑뺑이. 저도 어릴 때 많이 탔는데 그런 기구들이 좀 사라지고 너무 안전하기만 한 좀 단조로운 시설들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지적에 저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안전이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한계를 좀 시험해보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협동하는 법 배우고 이런 기회가 좀 줄어든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위험을 통해 배우는 게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그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말한 안티프레질 개념이 딱 떠오르는데요. 아, 안티프레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냥 충격받고 회복하는 걸 넘어서 오히려 적절한 스트레스나 자극을 받으면 더 강해지는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바로 이런 적절한 넘어짐의 경험, 그러니까 안티프레즈란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흥미롭네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 경험은 점점 줄어드는데 반대로 게임 속에서 막 총 쏘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이런 가상세계의 자극은 실제적인 배움이나 성장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현실 경험은 줄고 가상 경험은 늘어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자료에서 네 가지 문제를 딱 짚던데요. 네, 단순히 뭐 시간 뺀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첫째로 아이들이 현실에서 친구들 얼굴 보고 같이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키울 기회 자체를 사회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회적 박탈을. 네, 자료에 그래프 나왔었죠. 10대들이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는 시간이 2010년대 들어서 확 줄었어요. 만나도 뭐 각자 폰만 보고 있는 따로 또 같이 현상. 이것도 너무 흔하고요. 아, 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그래요. 그렇죠.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친구랑 얘기하다가 알림 울리면 친구보다 폰 먼저 보는 거. 이게 무의식적으로 너보다 이 알림이 더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연결은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관계는 오히려 더 피상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어른들도 뭐 자유롭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두 번째 문제는 수면 박탈이었죠? 네, 맞습니다. 잠. 특히 성장기 아이들한테 잠은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절대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키 크고 머리 좋아지려면 자야죠. 그렇죠. 그런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이 너무 퍼지면서 아이를 전체 수면 시간이 줄고 잠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비만 위험도 커지고 진짜 모든 영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아, 정말 다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 CEO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잠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좀 섬뜩하게 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사용자의 시간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뺏도록 설계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경쟁 상대가 잠이라니.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당연히 낮에 집중도 잘 안 되겠네요. 세 번째가 그 주의력 분산 문제였죠. 네, 바로 그거죠. 요즘 10대들이 평균적으로 1시간에 알림을 11개 정도 받는데요. 1시간에 11개요? 네, 그냥 계산해도 5분에 한 번씩 주의가 흐트러지는 셈이죠. 근데 알림이 안 와도 혹시 나만 뭐 놓치고 있나? 이런 불안감 있잖아요. 포모라고 하는. 아, 네, 포모. 그것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폰을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아직 충동 조절 능력이 발달 중인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유혹에 특히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일에 깊이 몰입하고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길러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 제목이 진짜 딱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집중력이 다 도둑 맞고 있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더 무서운데 중독 문제를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카지노 슬롯머신이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지 아세요? 글쎄요. 돈 딸까봐 계속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데 핵심은 가변적 보상 (variable reward라는 원리예요. 언제 잭팟이 터질지 예측이 안 되니까 혹시 이번엔, 혹시 다음번엔 하면서 계속 레버를 당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 예측 불가능한 보상. 네, 바로 그 원리가 소셜미디어랑 게임 앱 디자인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가 언제 얼마나 눌릴지, 새로운 컨텐츠가 언제 뜰지, 알림이 언제 올지 다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스크롤하고 새로 고침하고 확인하게 만드는 거죠. 와, 진짜 슬롯머신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가 폭로한 내용 보면 기업들이 이런 뇌과학 원리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걸 이용해서 특히 아직 판단력이 좀 미숙한 10대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앱 사용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설계한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하, 진짜 심각하네요. 정리해보면 사회적인 관계, 잠, 집중력, 이런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이 다 뺏기고 심지어 뇌의 보상 시스템까지 장악당해서 중독으로 가는 거군요. 네,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성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던데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좀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통계가 많았어요. 강연에 나왔던 그 알렉시스 스펜스 학생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데. 아, 네. 11살 때 몰래 인스타그램 시작했다가 처음엔 팔로워 늘어서 좋아했는데 금방 외모 비교하고 악플 달리고 이러면서 거식증에 우울증까지.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죠. 네. 왜 여자아이들이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일까요? 하이트는 이걸 남성성과 여성성의 어떤 기본적인 동기 차이로 설명해요. 좀 어려운 말로 주체성, 에이전시와 융화성, 커뮤니언이라고 하던데 주체성, 융화성.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남성성은 보통 자기를 좀 드러내고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 이게 주체성이고요. 여성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이게 융화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으로 봤을 때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 네. 그래서 이 차이가 소셜미디어를 만났을 때 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받게 만든다고 보는 거죠. 관계를 중시하는 소녀들이 그럼 어떤 면에서 더 불리하다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관계나 소속감 욕구가 크니까 시각적인 사회 비교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끊임없이 막 완벽해 보이는 외모, 몸매, 사는 모습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다들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네, 그런 거랑 자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모 강박이나 완벽주의에 시달리기 쉽다는 거죠. 강연에서는 뭐 피트니스 모델 보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거식증 조장하는 컨텐츠까지 보게 되는 문제나 특정 연예인 너무 마른 몸매 막 따라하려는 현상 같은 거 예로 들었고요. 아, 네. 둘째는요? 둘째는 여자애들 사이의 공격성이 주로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뒷담화한다거나 따돌린다거나 은근히 막 저격하는 글 올린다거나. 아, 관계적 공격성. 네. 근데 이게 익명 앱 같은 데서는 더 심해지고 훨씬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보를 막 공유하고 서로 공감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일종의 사회적 전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사회적 전염이요? 네. 틱톡 같은 데서 특정 정신질환 해시태그, 뭐 해시태그 우울증, 해시태그 트라우마, 해시태그 DID 이런 게 유행하면 실제 진단을 받았는지랑 상관없이 나도 비슷한 것 같아 하고 느끼거나 표현하는 청소년들이 막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강연에서는 뭐 또래 증후군이나 해리성 정체성 장애, 성 정체성 고민 이런 게 갑자기 막 늘어난 사례들을 언급했죠. 그런 현상도 있군요. 넷째는요? 넷째는 관계를 넓히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오히려 온라인 성범죄나 그루밍 같은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엠번빵 사건 피해자들 중에도 10대 소녀들이 굉장히 많았던 통계가 있었죠. 정말 다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네요. 그럼 반대로 남학생들은 괜찮은 건가요? 주체성이 강하면 좀 덜 흔들릴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남학생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예전 같은 남성적인 역할 모델이 좀 힘을 잃고 또 학교 시스템 자체가 좀 조용히 앉아서 규칙 잘 지키고 관계 잘 맺는 아이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밖으로 막 표출하면서 성취감을 얻으려는 남성적 주체성이 좀 좌절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좌절감이나 상실감을 느낀 남학생들이 쉽게 빠져드는 가상세계의 영역이 바로 포르노랑 게임이라는 거죠. 포르노와 게임. 네. 포르노는 너무 쉽고 즉각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주니까 현실에서 이성관계 맺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해요.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감정교류도 해야 하고 이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그냥 건너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게임은 또 뭐? 그 중독성은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현실 세계에서 막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냥 스킵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진입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여자이든 남자이든 방식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스마트폰이랑 가상세계 때문에 현실에서의 건강한 성장 과정을 놓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근데 하이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이 문제가 단순히 심리적인 걸 넘어서 뭐랄까 영적인 차원 아니면 실존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본인이 무신론자라고 했는데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하이트 논의를 더 깊게 만드는 지점 같아요. 스마트폰이랑 소셜미디어가 그냥 시간 뺏고 주의력 흐트리는 걸 넘어서 인간한테 필요한 좀 더 깊은 차원의 경험들을 앗아가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다 같이 모여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보면서 막 같이 열광하고 축제를 즐기고 이런 집단적인 활동 속에서 느끼는 강렬한 소속감이나 일체감 있잖아요. 네.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 네, 그런 걸 집단적 열광, 콜렉티브 에퍼베센스라고 부르던데 그런 걸 경험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막 광활한 자연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거나 예술 작품 보고 깊이 감동하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좀 희생하는 마음 같은 거. 이런 자기 초월, self transcendence의 경험도 방해받기 쉽다고 보고요. 자기 초월. 강연에서 그 파스칼 말 인용한 거 기억나세요? 인간 마음속에는 10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네네. 그 비유 나왔었죠. 네, 그게 핵심을 짚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갈망, 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 이런 게 있어야 할 그 구멍을 스마트폰이 주는 끊임없고 좀 피상적인 자극들,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몇 개 받았나, 팔로워 몇 명인가 이런 외적인 인정 욕구로 계속 채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구멍을 다른 걸로 메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공허함은 그대로거나 더 커지고 영적인 감수성이나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는 점점 사라지는 뭐랄까 영적 쇠락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와, 문제 진단이 정말 다각적이고 깊네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듣다 보니 이거 뭐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불행한 평형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만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하이트가 집단적 행동, 콜렉티브 액션이 필요하다고 엄청 강조해요. 개별 부모나 학과 노력만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집단적 행동이요? 네, 우리 애만 스마트폰 없으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결국 다 같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막 흘러가잖아요. 이 불행한 평형을 깨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연대하고 사회적인 규범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연하신 분도 그 드림학교 같은 데서는 이미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걸 실천하고 있다고 용기를 주기도 했고요.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을 하나요? 하이트가 내놓은 4가지 핵심 제안이 이거예요. 첫째,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 주지 말자. 고등학교 전까지요? 와, 네. 둘째, 16살 되기 전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만들지 못하게 하자. 셋째,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포함해서 학교 안에서는 휴대폰 아예 못 쓰게 하자. 학교 안전 금지요. 네. 그리고 넷째, 아이들이 어른 감시 없이 그냥 자유롭게 놀고 탐험하면서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 늘리자. 이거죠. 생각보다 강력한 제안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하이트 본인은 사실 제한 연령을 18살 정도로 더 높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이 정도로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래도 이미 세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게 좀 고무적이죠.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여러 나라에서 학교에서 휴대폰 못 쓰게 하는 정책 이미 하고 있고 미국 여러 주나 영국 같은 데서도 아이들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하거나 플랫폼 기업 책임을 더 강화하는 법안들 막 만들고 있다고 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군요. 다행이네요. 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조언이 있었죠. 그 비유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목수랑 정원사. 아, 네네. 목수가 아니라 정원사가 되라. 맞아요. 그거요. 무슨 뜻이었죠? 아이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막 깎고 다듬고 만들려고 하는 목수가 되지 말고 좋은 흙 주고 물 주고 햇빛 잘 들게 해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라도록 기다려주는 정원사가 되라는 거죠. 아, 정원사. 듣고 보니 저도 너무 목수처럼 굴었나 싶기도 하고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스스로 잘 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토양,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메시지처럼 크게 말하고 연결하라, speak up and connect.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연결되고 연대하는 거, 그게 변화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201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이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의 전환이 지금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불안감과 정신건강 위기에 아주 중요한 배경일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의 놀이나 경험은 부족해지고 가상 세계에는 너무 과도하게 노출되고 비교당하고 잠도 못 자고 집중력도 뺏겨 중독적인 알고리즘에 휘둘려 또 성별에 따라서 겪는 어려움도 다르고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는 깊이 있는 분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의지나 노력에만 기댈 게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또 기술 기업들까지 모두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절실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조차 그 중독성을 인정하고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는 이 기술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또 얼마만큼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나눴던 그 정원사 비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 각자의 삶이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